아니,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가능했다고요? 여기 한국만의 유니크함에 감탄을 하고 있는 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 여성은 한국에 대해 이토록 감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유명 건축회사에서 수석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 에스더 브라운입니다. 15년 동안 건축가로 수많은 건물을 디자인했고 그중 3개의 프로젝트는 미국 건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맨해튼의 고급 주거단지부터 시카고의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까지 제가 만든 건축물들은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죠. 최근에는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과 파리의 5성급 호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경력 뒤에는 또 다른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소피아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으로서의 삶이었죠. 6년 전 이혼 후 저는 늘 소피아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는커녕 바쁜 프로젝트를 핑계로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앞만 보고 달렸던 저에게 소피아는 그저 신경 써야 하는 하나의 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소피아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가사 도우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두바이 프로젝트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88층 높이의 미래형 건물에 50억 달러가 넘는 예상 규모는 분명 제 경력의 새로운 도약이 될 프로젝트였죠.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회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는 출발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대표님은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우리 회사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진입한 것을 기념해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죠.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와 성공에 기여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첫 프로젝트로 낙후된 보육원 시설 개선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임원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난색을 표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제 막 기획 단계인 두바이 프로젝트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로 프로젝트 맡기를 거절하자 대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에스더, 잠깐 시간 있나? 사실 대표와의 면담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표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회의 신뢰 덕분일세. 이제는 우리가 그 신뢰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네. 대표님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부나 봉사가 아닌 회사의 기술력으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도전이 될 거라며 설득하셨어요. 에스더, 자네야말로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세. 8살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거라면서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두바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두바이 프로젝트가 라고 말을 하려다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보육원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대표님도 승낙하셨죠. 솔직히 대표의 제안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저를 지목하신 것 같아서요. 게다가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의 평균 규모가 5천만 달러였는데 이번 보육원 프로젝트는 예산이 고작 5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다음날 보육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이 넘은 붉은 벽돌 건물은 겉보기에도 정말 낡아 보였어요. 어쩜 이렇게 허름한 건물이 보육원이었다니.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그락거리는 창문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겨울바람이 건물을 비집고 들어왔고 곳곳의 벽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원장님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고 아이들이 있는 생활관으로 안내하셨어요. 복도를 걸으며 원장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지만 그 말들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이미 건물 내부의 문제점들을 훑고 있었기 때문이죠. 천장의 균열과 들뜬 바닥재는 상황의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난방시설이 최악이었습니다. 난방시설은 간신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열이 금세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누가 봐도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이 라디에이터들은 언제 설치된 건가요?
아마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였을 거예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생활관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여기가 21세기 미국이 맞는지 의심할 수준이었어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장갑까지 끼고 있었죠. 창가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가 연신 기침을 해대고 있었고 그 옆에 아이는 계속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겨울이 되면 난방비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죠. 오래된 라디에이터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탓에 아무리 가동해도 실내 온도를 올리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보육원 프로젝트를 결심하게 만든 건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흔든 건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소피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만약 소피아가 이런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그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을 때에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추운 건 그럭저럭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주 아픈 건 견딜 수 없어요. 특히 겨울엔 감기를 달고 살죠. 원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오래된 난방 시스템 때문에 실내 온도가 고르지 못하고 바닥은 항상 차가워서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하셨죠. 소피아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추운 방에서 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에 보육원에서 나와 바로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진지하게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두바이 프로젝트는 다른 누군가가 맡아도 되지만 이 보육원 프로젝트는 제가 꼭 해야 할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50만 달러로는 기존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기도 어려웠고 단열 공사를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공사 기간 동안 아이들이 지낼 곳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도면을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요. 에너지 효율은 높으면서 설치 비용이 낮은 난방 시스템을 찾아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찾아봤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고효율 시스템들은 초기 설치 비용이 높아 예산을 벗어났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때쯤 대표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한국에서 세계 건축 박람회가 열리는데 다녀오는 게 어떨까? 한국이라뇨? 아시아 지역의 그 한국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시아라는 단어에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6년 전의 악몽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소피아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였을 때였죠. 남편 마이클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고 곧이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 넘게 회사 동료인 일본인 여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회사 워크숍과 출장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죠. 평소에도 책임감이 낮았고 소피아의 양육에 소극적이었던 남편이라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마저 느꼈을 정도니까요. 소피아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빠를 아예 못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뒤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마이클은 그 일본인 여자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소피아에 대한 양육권은 물론이고 면접 교섭권마저 포기해버렸어요. 자신의 새 삶에 방해가 될까봐 자기 핏줄마저 내던진 거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소피아가 아빠의 존재를 모르게 모든 사진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소피아는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성장하고 있고 저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이성적으로는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이들에게 투영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죠. 회사 프로젝트 진행에서도 일본인과 비슷한 사람은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아시아인과 마주치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정도였으니까요. 6년이 지났는데도 아시아인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그동안 이 트라우마를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는데 한국 출장이라니 혹시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될까요? 말끝을 흐렸지만 대표님은 단호하셨어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친환경 건축 자재와 신기술들이 대거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소개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보육원 프로젝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전문가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의 한국 출장은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출장 준비를 하던 중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소피아의 학교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해 2주간 임시휴교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엄마에게 부탁했겠지만 마침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신 상태였습니다. 소피아를 데려가는 건 어떻겠나. 좋은 경험이 될 텐데. 대표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소피아를 출장에 데려간다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피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매일 아침 소피아가 깨기 전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들어와 잠든 얼굴만 보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어쩌면 이번 기회가 소피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요. 고민 끝에 소피아를 데리고 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 한국 출장을 결심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체한 듯 불편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이게 맞나 싶어 오락가락 망설였죠. 하지만 소피아의 반응은 달랐어요. 우와, 엄마 진짜 한국에 가는 거예요? K-팝 아이돌이 사는 나라요? 신난다. 소피아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제 상처 속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여권을 확인하고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속의 갈등은 여전했어요. 트라우마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소피아를 위해서도, 그리고 보육원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여행은 꼭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했죠. 이 불안하고 불편한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들떠있는 소피아와는 달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탓인지 소피아의 컨디션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죠. 제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해열제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승무원을 호출했는데 마침 한국인으로 보이는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처음엔 불편한 마음에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친절함에 하마터면 무장해제 될 뻔했습니다. 어린이용 해열제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내에 있는 24시간 의료센터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게다가 착륙할 때까지 수시로 소피아의 상태를 체크하더라고요. 그저 승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친절함일 뿐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싶어도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직원이 환자 이동용 휠체어를 준비해 주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환자가 있다며 특별 창구로 안내받았고 수속도 빠르게 처리해 주었죠. 의료센터까지의 경로도 자세히 설명해주며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공항 내 병원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할 진료를 10분도 안 되어 받을 수 있었고 진료비도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열을 재보니 체온계에 39.2도라고 찍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독감 초기 증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셨죠. 엄마 추워요. 소피아가 덜덜 떨며 말했어요. 저는 얼른 두꺼운 점퍼를 꺼내 입혔지만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피아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택시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예약해준 숙소로 향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 서울에 들어섰을 때의 빌딩들과 점점 멀어지는 곳으로 택시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현대식 건물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낯선 전통 가옥들만 즐비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택시기사님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기가 맞습니다. 북촌 한옥 스테이예요. 전통가옥을 개조했다고는 했지만 제가 본 건 그저 오래되어 보이는 목조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옥 스테이에 도착하자 프론트의 젊은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미소를 띤 그 직원은 소피아를 보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인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지?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다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꾹 참고 짧게 감기라고만 답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침대 방보다는 온돌방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바닥에서 자야 한다고? 즉시 고개를 저었죠. 아픈 아이를 차가운 바닥에서 재울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원은 한국의 온돌 문화를 설명하면서 사용해보고 불편하면 언제든 침대방으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피곤한 상태에서 더 이상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일단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을 보니 당장 방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돌아보니 소피아가 이미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기운 없던 아이가 이불 위를 뒹굴며 신기해하고 있었죠. 엄마, 여기 바닥이 따뜻해요. 마치 엄마가 안아주는 것처럼 포근해요. 그 모습을 보며 방 교체를 요구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소피아의 상태가 걱정돼서 잠을 설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아의 열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감기 한 번 걸리면 일주일은 고생했을 텐데 말이죠. 더 신기한 건 제 몸의 변화였어요. 매일 밤 야근과 스트레스로 뻐근했던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게 다 온돌 덕분이에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면서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면서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이 온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것 같았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의 친절함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소피아의 감기에 좋다며 수시로 따뜻한 차와 죽, 과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모두 거절했을 텐데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국인들의 정에 스며들고 있었던 걸까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한옥 스테이 내부의 정원을 산책했어요. 여러 생각을 하며 정원을 거닐다 보니 한옥의 건축 양식과 정원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마 끝의 곡선미에 돌담길과 어우러진 정원수들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현대 건축의 날카로운 직선미를 추구했던 제게 한국의 전통 양식은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다행히 소피아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한 기운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직원들이 끊임없이 챙겨주던 한방차 때문이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소피아는 건강을 되찾은 듯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장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편견이 마치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건축박람 회장으로 향했어요. 계획대로 친환경 건축자재 부스를 돌고 나서 현대건축의 첨단 기술들을 살펴보려 발길을 돌리고 있었죠. 그때 소피아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다 바닥이 빛나는 것 같아요. 소피아의 시선을 따라가니 그린 홈 솔루션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라는 부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관심을 보이자 차민수라는 젊은 건축가가 다가와 온돌 시스템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조금 망설여졌어요. 한옥 스테이 직원들은 익숙해져서 괜찮았는데 아직도 처음 마주하는 사람은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건 더욱 어려웠죠. 일단 눈은 마주치지 않고 그의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문적인 설명은 어느새 눈을 마주보며 대화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 업체의 대표이며 3대째 내려오고 있는 가업을 잇고 있다고 했어요. 현대식 온돌은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 방식을 현대화한 것으로 열효율이 35% 이상 높고 에너지 소비는 40%나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 대표가 보여준 3D 시뮬레이션은 제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어요. 온돌의 구조부터 열 분포도 에너지 효율성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좋다는 설명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순간 보육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가 찾던 해답이 아닐까? 기존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에 서둘러 보육원 도면을 꺼내 보여줬어요. 차 대표는 도면을 보더니 이런 구조라면 더 좋다고 했어요. 기존 난방 배관을 활용할 수 있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독일의 아동병원, 스웨덴의 요양원, 노르웨이의 유치원 사례를 들으며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차 대표의 이 말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온돌은 수천 년간 한국인의 삶과 함께해온 생활 문화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때로는 그대로 잠들어버리는 그런 정겨운 공간이었죠. 그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인에게 온돌은 단순한 바닥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한옥스테이 방바닥에서 뒹굴고 책을 읽다가 잠드는 모습과 같았죠. 차 대표의 도움으로 저는 다양한 온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전통 한옥의 구들장부터 현대식 아파트에 발전된 온돌 시스템까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보육원과 비슷한 아동복지 시설의 온돌 난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바닥을 좋아해요.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에게 온돌의 따뜻함은 마치 엄마의 품처럼 안정감을 준답니다. 시설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며 미국에서 본 보육원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도 차민수 대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생각하면 꼭 성공시켜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예상대로 임원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동양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목조 건물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합니까? 차라리 기존 난방 시스템을 보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특히 기술 이사님의 반대가 거셌어요. 에스더, 당신이 이런 위험한 제안을 할 줄은 몰랐네요. 쏟아지는 질문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온돌 경험과 조사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비용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난방비가 40% 이상 절감된다는 걸 수치로 증명했어요. 난방비 절감은 향후 보육원 운영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부각시켰죠. 결국 승인을 받아냈고 곧바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보육원 프로젝트는 예상대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선 아이들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다행히 보육원 뒤편 공터에 임시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었고 저는 이곳에 먼저 소형 온돌 시스템을 시범 설치했어요. 하지만 본관 공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닥을 뜯어내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100년 된 건물의 배관은 거의 모두 부식되어 있었고 일부 구조재에는 심각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현장 감리자는 공사 중단을 권고했어요. 추가 공사 비용이 예산을 크게 초과할 것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난방설비 담당 업체는 생소한 온돌 시스템 설치를 거부하며 계약 파기를 통보했죠. 그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차민수 대표와 매일 밤 화상회의를 하며 기술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부식된 배관은 한국의 신소재 파이프로 교체했고 구조 보강에는 현지 기술과 한국의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공법을 적용했어요.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를 설득해 자재를 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일부 공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어요. 주말마다 지역대학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죠. 가장 큰 고비는 온수 배관 설치 과정이었어요. 기존 건물의 구조와 새로운 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은 포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해결책은 의외의 곳에서 찾았습니다. 보육원 근처에 사시는 은퇴하신 배관공 할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50년 경력의 그분은 옛날 건물들의 구조를 잘 알고 계셨고 그분의 조언으로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보름 동안의 공사 기간은 당초 예상보다 2주나 더 걸린 공사였지만 마침내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시운전을 시작하던 날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가동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처음 온돌 시스템이 가동되었을 때 건물 전체에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죠. 측정기로 확인해보니 에너지 효율은 기존 시스템보다 42% 높았고 실내 온도 분포도 완벽했어요. 그동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공사 담당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험난했던 공사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모든 공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새로운 보육원으로 돌아왔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해요. 우와, 바닥이 따뜻해요. 이제 두꺼운 옷 안 입어도 되겠다. 여기서 자고 싶어요. 아이들은 마치 놀이터에 온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맨발로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따뜻한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책을 읽는 아이, 그리고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단순한 난방시설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기숙사 같은 느낌이 아닌 마치 따뜻한 가정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온돌 시스템 설치와 함께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보육원 생활관은 삭막한 흰색 벽과 딱딱한 철제 가구들, 그리고 차가운 바닥으로 마치 병원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따뜻한 색감의 벽지와 모서리가 둥근 원목 가구들을 배치했고, 아이들이 편하게 뒹굴 수 있는 온돌마루가 깔려져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일반 가정집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이들의 표정이에요. 예전에는 움츠러들어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작은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삶을 바꿔놓은 큰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처음 보육원을 방문했던 날 저를 유심히 바라봤던 에밀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방문 때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계속 기침을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얇은 옷만 입고도 맨발로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어요. 감기로 늘 고생하던 5살 에밀리는 기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에밀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겨버렸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에밀리가 제게 표현하는 고마움의 표시였다는 걸 알았죠. 원장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리가 현저히 줄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육원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제 업무와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CNN에서 우리 보육원의 변화 과정을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어요.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 바꾼 미국의 겨울이라는 제목의 방송이었죠. 추위에 떨던 아이들이 온돌 설치 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다고 해요. 방송 이후 전국 각지의 보육시설에서 문의가 쇄도했고 여러 건축 잡지에서도 취재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의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건축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이제 소피아와 저는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아가요. 처음에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우리 모두의 즐거운 주말 일과가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책도 읽어주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보육원의 거실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아이들과 함께 장식을 하면서 캐롤을 불렀죠. 따뜻한 바닥에 다 같이 앉아서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역할도 달라졌어요. 초고층 빌딩이나 호화로운 호텔 프로젝트 대신 가정집이나 복지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소피아와의 관계예요. 이런 변화들은 소피아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었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역할도 아빠의 빈자리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 미안했는데 이제는 2배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피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라고 있죠. 한국 여행의 좋은 추억 덕분인지 K-팝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학습도 시작했더라고요. 다음 여행에서는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틈만 나면 엄마 우리 또 한국 안 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귀여워요. 동양인에 대한 제 편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과 특유의 정이 넘치는 행동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특히 보육원 프로젝트를 끝까지 도와준 차민수 대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은 지금도 편하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온돌방처럼 제 차가웠던 마음도 녹아내렸고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트라우마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지금은 오히려 아시아의 문화와 지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차민수 대표도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한국의 새로운 소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것도 온돌에서 파생된 문화라고 하더군요. 차 대표는 미국에도 찜질방이 있지만 오리지널 한국의 찜질방을 경험하지 않겠냐고 농담을 보내곤 합니다. 소피아의 지속적인 한국 사랑에 조만간 한국의 찜질방 체험을 위한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친절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원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삶이 바뀌게 된 에스더 브라운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과 따뜻함 덕분에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에스더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